서울 도봉구의 장례식장은 잔잔한 봄비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3층 빈소 앞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조용했다.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는 하얀 국화가 가득했고 향냄새가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고요한 빈소에 남은 건 세 자녀였다. 장남 태석은 말없이 물컵을 바라보고 있었고 둘째 지은은 국화를 정리하며 한 번씩 모굴대를 삼켰다. 막내 영우는 의자에 반쯤 기대어 고개를 떨군 채 손에 쥔 엄마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엄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토요일 오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본 뒤 돌아오던 길이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SUV 차량에 치였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시간 진짜 빠르네. 태석이 입을 열었다. 엄마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반찬 보낸다고 난리셨는데. 지은은 국화를 잡고 있던 손을 살짝 움켜쥐며 대꾸했다. 전화 받으면 항상 뭐 먹었냐고 그 말부터 시작했지. 말끝이 흐려지자 침묵이 다시 자리를 채웠다.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다. 조용했지만 따뜻했고 무던했지만 단단했다. 어떤 날은 너무 평범해서 잊힐 뻔한 존재였지만 그런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 모든 일상이 낯설게 변했다. 근데 영우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핸드폰 그냥 꺼둘까? 태석이 손을 내밀었다. 줘봐. 일단 중요한 연락은 없겠지. 혹시 보험사에서나 올 수도 있으니까. 지은이 가볍게 끼어들었다. 엄마 요즘 쓰던 카톡방 있잖아. 가족 단톡. 거기 우리한테 뭐 남긴 거 없을까? 봐도 별거 없더라. 아침에 확인했는데 다 예전 사진, 레시피 링크 그런 거. 영우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진짜 엄마가 뭐라도 조금 말해줬으면. 갑자기 이렇게. 태석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자주 엄마와 통화했고 병원도 함께 다녔다. 그런데도 엄마는 마지막 순간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혹시 일부러였을까? 아니면 너무 갑작스러웠던 걸까? 누구도 그 경계를 알 수 없었다. 가족 대기실 한쪽에 놓인 엄마의 핸드백이 눈에 띄었다. 검은 가죽에 스크래치가 가득하고 손잡이는 너덜너덜했다. 그 안엔 작은 지갑, 손수건, 오래된 립스틱 그리고 핸드폰이 있었다. 영우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는 없었다. 지은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최근 통화 기록은? 대부분 아는 번호. 병원, 마트, 너랑 나. 딱히 낯선 건 없어. 태석도 다가왔다. 문자함도 봐봐. 엄마가 문자로 뭐 보내는 성격은 아니지만. 영우가 문자 앱을 켰다. 마지막으로 발신된 문자는 사고 하루 전 밤 10시 58분 단톡방이었다. 내용은 내일 점심엔 미역국 끓여야겠다. 지은이는 요즘 다시 잘 먹지? 익숙한 말투였다. 평소와 다름없는 사소하고 다정한 말투. 그러나 그보다 아래에 보내지 못한 메시지라는 음성 파일 하나가 떠 있었다. 시간은 오후 1100이. 사고 발생 약 10분 전. 이거 뭐야? 지은이 낮게 물었다. 몰라. 저장만 돼 있고 발송된 건 아닌 것 같아. 영우가 화면을 누르려는 순간 태석이 그 손을 막았다. 지금 듣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따 집에서 듣자.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파일은 단순한 음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빈소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누구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엄마가 떠나간 자리는 너무 넓었고 남은 세 사람은 그것을 메울 말도 방법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단지 1분 47초 분량의 짧은 녹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장례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다시 모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마음만은 아직 빈소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날 밤 영우는 아무 말 없이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스마트폰 속 보내지 못한 이야기라는 음성 파일을 틀었다. 그리고 1분 47초 뒤 그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둔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이튿날 형제 셋은 다시 지은의 집에 모였다.
태석은 휴일에도 정장을 입은 듯 단정했고 지은은 거실 정리를 하며 내내 손을 놓지 못했다. 영우는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어젯밤에 들었어. 그거 음성 메시지.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뭐였는데? 그냥 인사 같은 거야? 영우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냥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는 블루투스 스피커에 휴대폰을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잡음이 섞인 뒤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엄마였다. 하지만 말투는 평소와는 달랐다. 느리고 조심스럽고 약간 떨려 있었다. 지금 이걸 보낸다고 너희가 언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 셋 모두 정지한 사람처럼 소파에 몸을 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너희한테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고 이 말은 꼭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 지은이 눈을 껌뻑였다. 손끝이 부르르 떨렸다. 오래전 일이야. 아빠가 우리 곁에 있었을 때. 그땐 내가 너무 약했고 너무 어렸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참 많은 걸 숨겼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너희가 어릴 때 내가 잠깐 사라졌던 적이 있었잖니. 그게 병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어. 그 시기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멀리 잠시 떠났었어. 뭐야? 태석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선택한 사람이라니. 영우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스피커에서는 아직 엄마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나지도 않아. 다시 연락한 적도 없어. 그때가 내가 가장 나약했던 시기였고 그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서로 기대려 했던 거야. 그게 다야.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너희한텐 숨기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해질 용기가 안 났어. 지금도 떨리지만 너희가 언젠간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그냥 용기 내서 남겨본다. 지은아, 영우야, 태석아. 엄마는 정말 너희 셋이 내 전부였어. 그리고 지금도 그게 변함없다는 것만 꼭 기억해줘. 짧은 침묵 끝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거실에는 고요함만이 남았다. 스피커는 꺼졌고 세 사람은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누구의 입술도 열리지 않았고 눈빛도 마주치지 않았다. 조금 후 지은이 가늘게 속삭였다. 그게 진짜야? 태석은 등을 소파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직접 말했잖아. 뭐가 진짜고 뭐가 아닌지 이제는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 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야? 지은은 그 말에 얼굴을 들었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 충격보다는 미묘한 이해가 번지고 있었다. 엄마도 사람이었잖아. 우리만의 엄마였지 누구의 여자일 수도 있었겠지. 그 말에 태석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걸 지금 받아들이라는 거야? 지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이제는 우리가 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파일의 위치 정보 같은 거 남아있어? 영우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의아한 표정이 스쳤다. 잠깐만, 여기에 이상한 좌표가 하나 붙어 있어. 지도에서 찍힌 게 아니야. 누군가 수동으로 입력한 숫자 같아. 태석이 몸을 일으켰다. 좌표? 위치 좌표라고? 영우가 화면을 돌렸다. 디지털 녹음 파일 속 메타데이터 하단에 N37.626014, 227.072938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그 좌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를 보았다.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의도된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휴대폰 속 좌표를 포털 지도에 입력했다. N37.626014, 227.072938. 위치는 예상보다 가까웠다. 서울 외곽 노원구의 한 골목.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근처 철거 예정 주택이 밀집한 낡은 주거지였다. 이 근처 예전에 엄마가 통닭 사러 자주 왔던 곳 아니야? 지은의 말에 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통닭집은 반대편 골목이었어. 여긴 처음 와보는 동네야. 영우는 휴대폰을 들고 앞서 걸었다. 좌표는 정확히 한 채의 오래된 주택 앞에 멈췄다. 담벼락은 갈라져 있었고 초인종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문에는 출입 금지라는 붉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고작 테이프 한 줄로 봉인된 상태였다. 빈집 같은데. 지은이 작게 중얼렸고 태석은 주변을 둘러보다 담 너머를 살폈다. 집안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떠난 듯 조용했고 마당 한 구석엔 철제 의자와 덮인 화분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돌아갈래? 지은이 물었다. 하지만 영호는 대답 대신 초인종 옆 틈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덜컥하고 문이 열렸다. 누구도 막지 않았고 내부에 경고 장치도 없었다. 영우야, 잠깐. 태석이 말리려 했지만 영우는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섰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폐가처럼 보이는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거실, 눌러붙은 곰팡이 냄새, 벽에는 희미하게 뜯긴 사진 자국이 있었다. 무언가 누군가의 흔적이 확실히 남아 있었다. 지우는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속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1980년대 말쯤으로 보이는 분위기. 한 여자가 두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여자는 지금의 엄마와 무척 닮아 있었다. 아니, 그보다도 젊은 엄마 혹은 이모일지도 모르는 인물. 영호는 책상 위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신수동 양에게 라고 적힌 손글씨. 이름 부분은 접힌 자국 때문에 읽히지 않았다. 태석은 조용히 방 한쪽 유리문이 깨진 장롱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하나 있었다. 빛바랜 가족관계 등록부, 주소 변경 신청서, 그리고 수십 장의 흑백 사진들. 여기.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어떤 남성과 함께 있었다. 남자는 엄마보다 한참 젊어 보였고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키가 작고 눈이 큰 남자아이 하나가 함께 찍혀 있었다. 이 아이. 지우는 무언가 깨달은 듯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 표정, 이 눈빛, 영우 너 닮지 않았어? 뭐? 영우가 당황한 얼굴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 아이는 45살 정도 되어 보였고 확실히 그의 유년 시절과 닮아 있었다. 태석은 서류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비공개 입양 동의서. 발행일은 1995년 3월 14일. 서명자 이름 양명숙. 엄마의 본명이었다.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서류에 찍힌 도장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옆엔 작은 메모지가 한 장 끼워져 있었다. 영우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아주 먼 훗날이라도.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입술을 꾹 다물었고 태석은 눈을 감았다. 영우는 사진과 서류, 좌표가 가리키던 이 모든 연결고리를 받아들이려 했었다. 하지만 속은 어지러웠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지워지는 것만 같았다. 나 입양이었던 거야? 영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태석과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그것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마지막 메시지 속에도 단서만 남겼다. 그래서 그 목소리도 혹시. 영우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나한테 한 말이었던 걸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한테 한 말이었을 거야. 하지만 너한테 가장 가까운 말이었을지도 몰라. 태석은 담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걸 남겼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그날 밤 셋은 각자 흩어지지 못했다.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결국 지은의 집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마시다 남은 커피, 봉투에서 꺼낸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영우는 말이 없었다. 서류에 찍힌 이름과 도장을 반복해서 후르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 지은은 그 옆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믿기 어렵지만 엄마의 글씨가 맞아. 이건 누가 대신 썼다고 보기엔 너무 익숙해. 태석은 책상 한편에서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엄마가 또렷한 이목구비의 남성과 아이와 함께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눈길이 자꾸 갔다. 이 남자, 엄마랑 무슨 관계였던 걸까? 태석이 중얼이자 영우가 작게 대답했다. 그냥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봤어.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손톱을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질문했다. 근데 기억나는 거 없어? 혹시 어릴 때 이 동네에 살았다거나 이 사람 얼굴 봤다거나. 영우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나는 태어나서 줄곧 이 동네만 살았어. 그 사람은 처음 봐. 그러던 중 지은이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를 발견했다. 거기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1993.11 아이가 웃은 첫날 마이너스 성훈이 아파. 성훈이? 태석이 의자에서 일어나자 지은은 혼잣말처럼 중얼렸다. 우리 셋 중에 성훈이라는 이름은 없었잖아. 그럼 이 아이가 영우가 아니고 다른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야. 영우의 목소리가 낮고 흔들렸다. 태석은 조용히 노트북을 꺼냈다. 잠깐만. 이 주소로 사람 검색해보자. 이름은 없지만 날짜랑 위치, 성훈이라는 아이 이름 정도면 뭔가 나올 수도 있어. 그는 성훈, 1993년생, 노원구, 임양 등의 키워드를 조합해 포털 검색을 시작했다. 수많은 결과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 노원구 폭지원, 1995년 미인가 입양 논란 보호 아동 일부 사라져. 기사는 오래된 기사였고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사진에 담긴 풍경, 서류철에 있던 주소, 날짜 전부가 이상하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은이 입을 열었다. 이런 식이면 엄마가 영우를 데려오게 된 과정도 그 폭지원과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태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혹시 영우가 성훈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영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이 가빠졌고 두 손을 머리로 가져가 헝클어진 머리를 움켜쥐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냥 이 집에 끼워진 퍼즐 조각이었던 거야? 지은은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 영우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그게 어떻게 퍼즐 조각이야. 태석도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말 못한 건 미안해서였을 거야. 내가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할까봐. 이미 다른 거잖아. 영우의 말은 단호하지 못했고 오히려 깨진 유리처럼 부서져 있었다. 그때 지은의 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단톡방 알림이었다. 엄마 단톡 마지막 대화에 읽음 표시가 생겼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지은이 물었다. 누구야? 엄마 폰은 꺼져 있었잖아. 영우가 재빨리 엄마의 스마트폰을 열었다. 전원이 꺼진 줄 알았던 기기가 켜져 있었다. 그리고 메신저 앱에는 알 수 없는 계정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성훈이는 지금 잘 있어요. 휴대폰 화면 속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성훈이는 지금 잘 있어요. 익명 계정이었고 프로필 사진도 없었다. 대화창은 엄마의 계정으로 연결된 가족 단톡방이었다. 엄마는 죽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넘긴 적이 없었다. 지은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중얼렸다. 이건 누군가 엄마 폰을 켰다는 뜻이야. 아니면 누군가 엄마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게 가능해? 태석이 눈썹을 찌푸리며 되물었고 영우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메시지의 수신 시간은 그들이 방금 사진을 확인하고 난 직후 거의 실시간이었다. 누군가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위치 추적돼 있었나? 아니면 엄마가 무언가 자동화 설정을 해놨을 수도 있어. 아니 그건. 영우는 말끝을 흐리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볼 땐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그 좌표를 알고 있었던 거야. 지은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성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방대했고 구체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태석이 말했다. 사진 속 주소 그 집 혹시 과거 보호시설이었을 수도 있지 않아? 복지원? 아니 작은 민간 병원이나 보수. 입양기관일 수도 있고. 지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집 주소로 등록된 과거 기록부터 확인해보자.
세 사람은 구청, 보건소, 병원 기록 등 온라인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건물이 오래돼서인지 폐업된 곳이 많았고 90년대 중반 이전의 기록은 대부분 디지털화돼 있지 않았다. 태석이 주민등록 열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주소지는 1994년 1996년 사이 미인가 개인 요양시설로 등록되었다가 이후 폐쇄되었다는 기록만 있었다. 시설 이름은 해밀원. 지은이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대표자는 유상훈. 성이 같네. 설마 성훈의 훈이 그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 아냐? 영우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아니면 그 사람이 성훈일 수도 있어. 태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의 보호자가 그 이름을 썼다면 무관한 인물은 아니지. 그들은 다시 검색을 시작했고 결국 1995년에 한 기사를 발견했다. 해밀원 불법 입양 혐의로 고발 유상훈 원장 경찰 조사 예정. 기사는 짧았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단지 유상훈이라는 인물이 수많은 아동을 중개하거나 비공식 입양을 주선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그때 영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 병원 주소랑 겹치는 데가 있어. 그가 가리킨 곳은 현재 노원구에 위치한 삼정신경정신의원.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고 병원이 들어선 건물은 해밀원이 있었던 자리였다. 정신병원?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거기에 성훈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보자. 태석이 벌떡 일어섰다. 가자. 지금.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직접 삼정신경정신의원을 찾았다. 입구는 작고 낡았지만 건물은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접수처엔 간호사가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간호사는 예의 바르게 물었고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이 병원에 성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환자나 보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실례라는 건 아는데 저희 가족과 관련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환자 개인 정보를 외부에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혹시 유상훈 원장님 계신가요? 영우가 덧붙였다. 그분이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꼭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흘렀고 한 남자가 복도 끝에서 걸어 나왔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셔츠 차림의 남자. 그는 조용히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유상훈입니다. 누구시죠? 태석이 입을 열었다. 저희는 고 양명숙 씨의 자녀입니다. 유상훈의 눈썹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그는 표정을 읽히지 않게 조심하며 말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영우가 한 걸음 나섰다. 성훈이 그 아이 지금 여기 있나요? 유상훈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성훈이는 이 병원 3층에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들과 혈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당신들보다 훨씬 오래 양명숙 씨를 기다려왔습니다. 유상훈 원장의 안내로 세 사람은 병원 3층 복도 끝에 위치한 병실 305 앞에 섰다. 문 앞에는 작은 금속 명패가 있었고 박성훈이라는 이름 아래 장기 입원 환자라는 붉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지은은 가볍게 숨을 삼켰다. 정말 이 안에. 유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1991년생입니다. 당신들보다 두세 살 많을 겁니다. 양명숙 씨와는 아주 짧은 시간 함께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 그건 평생이었어요. 영우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문 손잡이를 잡고도 쉽게 돌리지 못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우야, 괜찮아. 우리가 같이 있을게. 영우는 작게 끄덕이며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305 병실은 생각보다 작고 단출했다. 창밖으로는 흐린 오후 햇빛이 들어왔고 커튼은 반쯤 걷혀 있었다. 한 남자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색 병원복을 입고 있었고 깡마른 체형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유난히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는 문이 열린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올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유상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성훈아, 손님이 왔단다. 오랜만에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문가에 선 세 사람과 마주쳤다. 눈이 마주친 순간 묘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저희 어머니 양명숙 씨를 기억하시나요?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기억해요. 아주 잘요. 영우가 가까이 다가갔다. 성훈 씨 혹시 엄마가 남긴 사진에 당신도 있었던 거죠? 성훈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맞아요. 그 사진 저랑 엄마랑 그리고 제 동생이 있었던 사진. 동생이요? 지은과 태석이 동시에 되물었다. 성우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1993년 엄마는 저를 데리고 노원구로 왔어요. 그때 저는 5살이었고 아버지는 없었어요. 엄마는 짧게 머무르다 저를 해밀원에 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왔어요. 엄마가 데리고 온 아이였어요. 지은은 숨을 삼켰다. 혹시 그 아이가 영우예요. 성훈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기억나요. 그 아이는 내 동생이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젠 둘이 서로를 지켜줘야 해. 영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성훈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꾸밈없이 맑았고 기억은 또렷했다. 그러나 눈빛 어딘가엔 20년 넘는 세월을 기다린 이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그 후에 엄마는 다시 왔나요? 지은의 질문에 성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복지원은 문을 닫았고 저는 이 병원으로 보내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혼잣말을 한다고 했고 사진을 붙잡고 밤새 웃거나 울었거든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탁자 위의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종이 인형, 낡은 손수건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영우의 얼굴과 닮은 어린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도. 성우는 말했다. 당신들보다 내가 먼저였고 당신들이 나보다 오래 함께 했겠지만 엄마는 우리 모두를 기억했을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영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다가가 조용히 성훈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엄마의 영정사진. 성훈은 그것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엄마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나는 아직도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해요. 그 말에 세 사람의 눈가가 동시에 붉어졌다. 더는 피할 수 없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었다. 엄마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 남기지 못한 이야기들. 그 모든 조각이 지금 여기에 있었다. 지은의 손엔 작은 노트 한 권이 쥐어져 있었다. 성훈이 직접 내어준 20년 동안 자신이 써온 일기장이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으며 몇몇 페이지엔 얼룩이 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글은 놀라울 정도로 또박또박 흔들림 없는 필체로 남겨져 있었다. 성훈은 말했다. 여기엔 엄마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마지막으로 본 날까지의 기억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나날들까지. 태석은 조용히 일기장을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다. 맨 앞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기억한다. 내가 사랑받았던 단 27일을. 영우는 일기장을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고 지은은 옆에서 페이지를 넘겨주고 있었다. 성우는 창가에 앉아 창문 너머로 비치는 저녁 햇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1993년 11월 12일. 오늘 엄마가 나를 처음 불렀다. 성훈아 라는 목소리. 따뜻했다. 그 말이 내 이름이 되었다. 1993년 11월 19일. 동생이 왔다. 아주 작고 말이 없었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다. 엄마가 우리를 보며 웃었다. 엄마는 말했다. 너희 둘이 서로의 가족이야. 난 그 말이 좋았다. 1994년 1월 3일. 엄마가 돌아갔다. 며칠 뒤에 다시 온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로 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문을 봤다.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그 이후에 페이지는 점점 흐려졌고 문장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두 줄, 또 어느 날은 단어 하나로 끝나는 페이지도 있었다. 1996년 7월 15일. 이젠 사람들이 엄마는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난 안다. 엄마는 있다. 다만 길을 잃은 거다. 나는 기다릴 거다. 성우는 일기를 낭독하는 태석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땐 정말 하루가 1년 같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했고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확신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올 거라고. 영우는 일기장을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근데 왜 엄마는 오지 않았을까? 성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조용히 웃었다. 글쎄요. 그걸 원망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엔 그냥 기다리는 일 자체가 내 삶이 돼버렸어요. 엄마가 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게 매일의 이유였죠. 지은은 손끝으로 노트의 낡은 부분을 쓸며 말했다. 엄마가 그걸 알았으면 많이 울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 못했을지도 몰라요. 태석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이제 엄마 대신 우리가 옆에 있어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성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런 말 오래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고 밤이 깊어졌다. 지은은 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일기장에 사본을 만들기로 했다. 성우는 별다른 저항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는 나눠도 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영우는 창가에 혼자 남아 밖을 내려다보았다. 도심의 불빛은 차가웠고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형. 정말 형이었구나.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고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영우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어지기 시작했다. 한참 뒤 병실 문을 나서려던 세 사람에게 성훈이 불렀다. 잠깐만요. 그는 탁자 서랍에서 낡은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 라벨엔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1993. 엄마의 목소리. 녹음 실습? 이거 엄마가 그때 나한테 녹음해 준 거예요. 성당에서 녹음 수업 같은 걸 들었었는데 연습 삼아 녹음했다고 했어요.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내 전부였던 것 같아요. 태석은 조용히 테이프를 받아들었다. 우리가 이거 디지털로 변환해 줄게요. 영원히 들을 수 있게. 성우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20년을 버틴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피어난 작은 봄빛 같았다. 엄마가 떠난 지 3주가 지났다. 한여름을 앞둔 6월의 밤 공기는 서늘했고 창밖엔 매미 대신 이름 모를 벌레들이 울고 있었다. 지은의 집엔 다시 4명이 모여 있었다. 지은, 태석, 영우 그리고 성훈. 그들은 같은 어머니를 공유했지만 서로에게 어떤 호칭을 붙여야 할지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다. 식탁 위엔 지은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가지나물, 감자조림, 계란말이, 그리고 엄마가 생전에 자주 해주시던 깻잎장아찌. 재료는 간단했지만 그날만큼은 모두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이 찌개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다. 영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국물 끝에 약간 고소한 맛, 이거 들깨가루 넣은 거 맞지? 지은은 작게 웃었다. 맞아. 엄마는 항상 마지막에 들깨가루 반 숟가락 넣으셨지. 레시피를 안 적어 놓으셔서 기억 의존해야 했는데 다행히 맞았네. 성우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고 밥을 집어먹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려 애쓰는 듯 했지만 전보다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였다. 태석이 조용히 말했다. 성훈 씨, 아니 성훈아. 어색하긴 한데 우리 그냥 가족끼리 이름으로 부르자. 성훈은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마워요. 식사가 중반쯤 지나자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오래된 가족 사진, 어린 시절의 기억, 엄마가 하셨던 말버릇, 그리고 서로 몰랐던 사소한 취향까지. 엄마가 집에 혼자 계실 때 항상 듣던 음악 있잖아. 그 트로트 CD. 지은이 말하자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마음 별과 같이였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노래만 들으셨지. 성우는 조용히 그 말을 곱씹다 물었다. 그 노래 혹시 테이프에 담겨있던 곡 아니에요? 엄마가 내가 잠들 때마다 틀어줬던 곡이 그거였던 것 같아.
영우는 놀란 얼굴로 성훈을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 모두 같은 노래로 잠든 거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은 아직 완전히 편하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지은은 조용히 물었다. 우리 같이 엄마 제사 준비해 볼래? 태석이 물었다. 제사는 일주기부터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조촐하게.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엄마가 좋아하시던 것들로. 음식도 좋고 편지라도. 그런 거. 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거 엄마가 좋아했을 거야. 성우는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어두웠지만 작은 별 하나가 희미하게 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좋아요.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게.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셋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식탁 위 따뜻한 국물의 온기, 잔잔한 식기 소리, 그리고 침묵 사이사이 피어나는 대화. 그건 분명히 가족이라는 단어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날 밤 누군가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어 오늘 우리는 다시 함께 밥을 먹었다고 적었을지도 모른다. 슬픔이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온 이 작은 평화는 누구보다 엄마가 가장 원했던 순간일 것이다. 장례식 이후 세 번째 주말, 지은은 엄마의 방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함께 저녁을 먹었던 네 사람은 아직 자주 모이지 않았지만 가끔씩 단톡방에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다. 성훈도 병원 외출 허가를 받아 주말이면 바람을 쐬기 시작했고, 영우는 엄마가 쓰던 휴대폰에서 남은 사진과 메모를 정리 중이었다. 지우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오후 엄마 방 창문을 활짝 열고 묵은 먼지를 털어냈다. 가장 마지막으로 남겨둔 책상 서랍. 거기엔 어떤 이유에서인지 차마 손이 닿지 않았었다. 오늘은 열어야겠다. 지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책상은 오래되어 열쇠 없이도 쉽게 열렸다. 서랍을 여는 순간 낡은 편지지와 노트, 명세서, 그리고 가장 아래 깔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흰색 종이봉투, 왼쪽 상단엔 작게 영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분명 엄마의 것이었다. 지우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에 사진을 보냈다. 잠시 후 영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언니, 그거 지금 읽어봐도 돼? 목소리 너머의 떨림이 전해졌다. 내가 와서 직접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그냥 언니가 먼저 읽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지우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편지지 한 장. 글씨는 삐뚤했지만 정갈했다. 영우야, 이 글을 내가 읽을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남겨본다. 내가 나와 함께했던 기억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날 너를 품에 안고 해밀원을 나왔던 순간을 엄마는 평생 잊지 못했단다. 그 아이를 두고 오는 일은 정말 가슴을 찢는 일이었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선택을 했던 거야. 지우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영우의 숨소리만 들렸다. 지우는 조용히 다시 읽었다. 성훈이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너를 정말 아껴줬던 형이야. 비록 오래 함께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 아이 옆에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엄마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단다. 언젠가 너희가 서로를 다시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랐고 또 언젠가는 용서해 주길 바랐단다. 말하지 못한 걸, 설명하지 못한 걸,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만은 꼭 기억해 주렴. 지우는 편지를 덮었다. 잠시 동안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의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언니 잘 읽었어. 고마워. 영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지우는 작게 웃었다. 내가 와서 이 방에서 직접 읽으면 좋겠어. 엄마 책상 앞에 앉아서. 응. 갈게. 오늘 저녁에. 그날 저녁 영우는 약속대로 도착했다. 성훈도 함께였다. 태석은 조금 늦는다고 했지만 다들 익숙해져 있었다. 이제 누군가 늦는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았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 영우는 책상 앞에 앉았다. 편지를 조용히 다시 펼쳐 읽었다. 옆에서 성훈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글씨체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성훈이 말했다. 응. 항상 메모지에 이렇게 눌러 썼어.
지은이 덧붙였다. 영우는 마지막 줄을 천천히 읽었다. 사랑한다, 내 아들. 영우야. 엄마는 항상 너의 편이었단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다. 모두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태석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장난스레 말했다. 야, 울기만 하면 반칙이지. 나만 몰랐잖아. 편지 있는 줄도. 지은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방에 있었어. 마지막 서랍. 역시 중요한 건 항상 제일 깊숙한 데 숨겨놓으신다니까. 태석은 천천히 앉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 참 치사하네. 다 말 안 해놓고. 그래도 잘 숨겼네. 찾으니까 다 나오네.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누군가 웃었고 또 누군가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말은 적었지만 감정은 충분히 흘러넘쳤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한번 엄마가 남긴 것들을 곱씹으며 비로소 이야기를 끝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작은 상 위에 4개의 편지가 가지런히 놓였다. 흰색 편지 봉투 위에는 각각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석, 지은, 영우 그리고 성훈. 지은이 손수 쓴 글씨였다. 엄마의 방식과는 달랐지만 그 마음만은 꼭 닮아 있었다. 이날은 정식 제사가 아닌 엄마를 위한 편지상이었다. 향 대신 촛불을 켰고 탁자 위에는 엄마가 좋아하던 쑥떡과 매실차 그리고 작은 수국 한 송이가 놓였다. 테이블은 지은의 거실이었고 각자의 자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지은이 말했다. 오늘은 엄마한테 각자 편지를 읽어주는 날이에요. 목소리로 마음으로 끝내 못한 말들. 조용한 숨소리만 오가는 가운데 태석이 먼저 봉투를 열었다. 그는 크고 단단한 손으로 종이를 펴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엄마,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는 데까지. 그땐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따졌죠. 하지만 이젠 조금 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이란 게 때론 설명보다 행동으로 남는다는 걸. 태석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다. 지은이 촛불을 바라보다 조용히 다음 차례로 나섰다. 엄마, 나는 기억해요. 언젠가 내 이마에 입 맞추고 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될 거야 라고 말하던 밤을. 그 말 하나로 난 12해를 버텼어요. 근데 이젠 안 버틸래요. 이젠 그 말처럼 살아볼래요.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영우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는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말을 잃었던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난 당신이 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네요. 당신은 날 두고 간 게 아니라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 거였더군요.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할게요. 모두의 시선이 성훈에게로 향했다. 성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편지를 들지 않고 두 손만 무릎에 놓은 채 말을 꺼냈다. 난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엄마와 가장 많은 밤을 함께했지만 가장 적게 말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요. 대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게요. 그걸로도 엄마는 충분히 알아듣겠죠. 촛불이 조금 흔들렸다. 누군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다. 모두의 눈에는 저마다의 감정이 머물러 있었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버거운 짐이 아니라 놓아도 되는 사랑의 형태였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지은은 엄마의 음성 파일을 다시 틀었다. 짧은 메시지. 지은아, 태석아, 영우야 그리고 성훈아. 내 아이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그들의 제사는 눈물도 향도 없었지만 분명한 작별이었고 더 깊은 연결이었다. 그제야 모두는 진심으로 엄마를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 성우는 병원에서 마지막 외박을 받고 지은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예정보다 며칠 더 머무르며 함께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나누는 것이 이상하리만치 편안했다. 그날은 봄비가 지나간 뒤에 맑은 오후였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들었고 지은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다. 태석은 현관에 쌓인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고 영우는 엄마가 쓰던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으로 뭔가를 적고 있었다. 이렇게 4명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 집에 있는 게 언제였더라. 지은이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태석이 피식 웃었다. 없었지. 아예 처음이지. 맞아. 이런 순간은 사진으로 남겨놔야 하는데. 성훈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다. 그러자 영우가 먼저 일어섰다. 기왕이면 삼각대 세우고 찍자. 하나 남겨놓자. 오늘이라는 날을. 사진은 거실 커튼 앞에서 찍었다. 카메라는 타이머를 맞췄고 네 사람은 말없이 옆에 나란히 섰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영우가 장난을 치자 태석이 웃음을 터뜨렸고 지은은 머리를 만지작이며 웃었고 성우는 조용히 그 웃음에 동참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다. 지은이 사진을 확인하고 말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 진짜 가족 맞잖아. 태석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날 마지막으로 우리 이름을 불렀던 거겠지. 성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그냥 유서가 아니라 선언이었을지도 몰라. 넌 내 아들이야 라는 선언. 영우가 말했다. 그래서 성훈이 형이라고 부를게. 아니면 그냥 형. 잠시 고요가 흘렀다. 성훈은 고개를 돌려 영우를 바라봤다. 천천히 웃었다. 그래 고마워. 동생. 지은은 말없이 눈시울을 닦았고 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그들은 엄마의 된장찌개를 다시 끓였다. 이제는 지은만이 아니라 영우도 태석도 성훈도 각자의 손길을 보탰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건 더 이상 엄마의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는 4개의 숟가락 그리고 빈자리 하나. 엄마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중심으로 모두가 모여 있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지은이 혼잣말처럼 중얼이자 성훈이 뒤따라 속삭였다. 우린 잘 지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아무도 웃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누군가 정말 듣고 있다는 듯이.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 태석은 지은을 안아주었고 영우는 성훈과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내일 또 와요. 형 말고 그냥 가족으로. 그래. 성훈이 답했다. 내일 또 보자 동생.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지은의 집에 다시 4사람이 모였다. 이번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였다. 그저 일상이 되어버린 이 모임은 이제 누구에게도 어색하지 않았다. 성우는 작은 선물 하나를 꺼냈다. 작은 USB였다. 이거 테이프 디지털 파일로 변환했어요. 엄마가 남기신 녹음이 담겨 있어요. 생각보다 짧지만 꼭 같이 듣고 싶었어요. 영우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태석은 조용히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했다. 지은은 촛불 하나를 켰다.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던 라벤더 향초였다. 방 안은 고요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아주 조용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배경엔 작은 생활소음, 냄비 끓는 소리, 창문 흔들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고 그 위로 담담한 엄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녹음은 아마도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단 그냥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남기는 거예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고 때때로 말끝이 흐려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결국 서로를 찾게 될 거라고 믿어요. 같이 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 어딘가엔 늘 닿아 있을 거라고요. 성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태석아, 지은아, 영우야, 그리고 성훈아. 나는 너희를 모두 내 아이로 여겼단다. 어떤 날은 부족했지만 어떤 날은 너무 벅차도록 사랑했어.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마지막 부분은 속삭이듯 작았다. 엄마는 여기서 끝나지만 너희는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해.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주고 부를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파일은 거기서 끝났다. 스피커에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방 안엔 여운만 남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그 목소리를 되새겼다. 지은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부엌에서 조용히 컵을 꺼내 식탁에 따뜻한 차를 따라냈다. 태석은 창문을 열었다.
저녁이 되기 전에 하늘이 흐릿한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엄마 말대로 할까? 영우가 작게 물었다. 서로 자주 부르면서 살자. 성훈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미소는 분명했다. 그래. 그렇게 살자. 그날 밤 그들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가볍게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촛불은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다. 성훈이 먼저 말했다. 지은아. 지은이 돌아봤다. 응, 성훈아. 영우가 웃으며 따라 불렀다. 형. 태석이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성훈. 성훈은 대답 대신 작게 웃었다. 오늘 태어나서 가장 많이 불려봤어요. 제 이름.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지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남긴 건 목소리 하나였지만 그걸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네. 그 말이 끝났을 때 누군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편히 쉬세요. 어둠이 깔리기 전 아주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귓가에 들리는 듯한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있었다. 그래, 잘했다. 내 새끼들.